반갑습니다. 김혜덕입니다. 이 시간에는 신통일한국론 제5강자 제4장 흡수 통일이냐 연방제 통일이냐라는 주제의 강의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통일의 대전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통일이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김일성 주체 사상을 중심하고 공산주의로 통일하자고 할 것입니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또 북한은 인민민주주의의 자주성을 내세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한반도 통일의 대전제는 반드시 무력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통일 이후에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와 문화 속에서 오랜 기간 서로 분단된 채 살아왔던 남북한 주민들이 통일 이후 발생할 엄청난 충돌과 혼란을 사전에 미리 막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남한의 역대 대통령들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 어떤 방안을 제시했고 실천해 왔는가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평화통일 3단계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고 상호 문호 개방과 신뢰를 회복하고, 그리고 남북한 자유청선고를 통해 통일을 실현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또 전두환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헌법안을 확정하고 통일헌법에 따라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정부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연합, 연방제, 통일로 가는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모두 실행되지는 못했고 제안으로만 끝났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북한에서 주장하는 통일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1960년부터 줄기차게 연방제 통일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연방제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양지역 정부가 각자 내정은 맡고 그 대신 외교와 국방은 중앙정부가 맡는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과 북은 서로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대외적으로는 비동맹 중립 노선을 취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와 남한이 주장했던 국가연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방제라는 것은 미국과 같이 2개 이상의 주권이 결합하여 국제법상 단일한 인격을 가지는 복합 형태의 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연합이라는 것은 유럽과 같이 영토의 안전과 공동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결합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은 언제나 연방제 통일을 위한 전제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것과 한미 상호 방위조약, 또 한일 조약을 반드시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남한 입장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단일 민족 공동체로 나간다는 전제하에 과도기 체제로 북한은 연방제를, 남한은 국가연합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남한과 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 하에서 주장하는 통일론들은 사실상 그 자체가 생명을 담보하고 싸우는 생존 논리입니다. 그리고 가치관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결국 평화 통일 주장의 뒤안길엔 어떤 숨어있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숨어있는 뜻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그것은 흡수통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흡수통일이라는 것은 독일과 같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거나 또 한쪽의 체제를 무너지게 만들어 점령하는 통일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초대 정권이었던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론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승만은 초지일관 북진통일론을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 전쟁 확산을 우려했던 미군은 6.25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949년 6월 500명의 군사 고문단만을 남겨놓고 모두 철수시키고 군사 장비들도 지원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6.25 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으로 북진 통일이 가능했었지만 중공군의 불법 개입으로 무산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북진 통일론은 4.19 후 장면 정부에 의해 폐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력으로 침공하여 흡수통일하는 방식은 현대 사회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현대전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는 모두가 피해자가 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큰 변화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도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또 남한은 세계 5위의 강군이라는 점에서 무력 흡수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결론인 것입니다. 한편 평화적으로 흡수 통일하는 방식은 한쪽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은 1990년 동독 5개주를 흡수하면서 3,060조 원의 비용이 들었고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북한은 매년 중국으로부터 식량과 기름을 지원받고 있으며 최근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은 더욱더 공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998년 김대중 정부는 대북 포용 정책으로 흡수 통일을 포기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한의 핵 문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에까지 커다란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이 왜 핵개발을 하게 되었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 김일성이 제일 우려했던 것은 연합군의 핵 공격이었다고 합니다. 중공군 개입으로 전세가 불리해지자 맥어더 장군은 트루먼 대통령에게 북한과 중국 21개 도시 핵 공격을 제안했고 실제로 트루먼은 9개 핵 사용 계획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3차 대전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한 서방 측의 적극적인 반대로 결국 핵 사용은 무산되었던 것입니다. 태영호 전 주 영국 북한 공사의 증언에 의하면 그 당시 미군의 핵 사용 검토로 인해서 북한에서는 수백만 명의 피난민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때 김일성은 핵무기의 위력을 절감했고 김일성이 핵무기를 만들어야겠다는 결정적 동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56년 김일성은 소련 핵연구소에 30명의 핵학자를 파견하여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 최근 사담 후세인과 카다피의 몰락을 본 북한은 이라크와 리비아가 핵무기가 없어서 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더욱더 핵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련으로부터 분리 독립된 우크라이나는 그 당시 세계 3위의 핵무기 보유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해주고 경제 지원까지 약속하면서 그 많던 핵을 한 개도 남김없이 러시아로 이전해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에 와서 우크라이나 사람들 얼마나 후회를 하겠습니까? 또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클린턴도 지금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군사력에 있어서 북한은 남한의 4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은 김일성 사후 고난의 행군 등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자 그 원인을 미 제국주의의 대북 압살 정책 때문이라고 돌리고 미국 9.11 사태 이후 세력국에 대한 강경 정책 이후 체제 위기에 봉착하게 되자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이기 위해 북한 김정은은 핵 개발에 모든 것을 투입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1972년) 남북한 합의로 7.4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외세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을 하며 무력 통일을 배제하고 평화적으로 통일할 것, 그리고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민족적 대단결을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김일성은 공동선언 발표 직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만발의 전쟁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일단 유사시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게 되면 남조선에 발달된 경제가 다 우리 것이 된다.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평화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사실 1950년대 말부터 미군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남한에 전술핵을 배치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은 겉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끊임없이 핵 개발을 서둘러 왔다는 것입니다. 김일성에 이어 아들 김정일도 믿을 것은 핵밖에 없다. 수령님대의 조국을 통일하자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래야 마음 놓고 조국 통일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 나는 남한 점령군 사령관으로 가겠다. 1천만 명은 이민 갈 것이고 2천만 명은 축적될 것이며 남은 2천만 명과 북한 2천만 명으로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또 2017년 김정은 역시도 미국을 잿더미로 만들고 일본을 침몰시킬 것이고 한국을 쓸어버릴 것이라며 끝까지 핵무기를 놓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과정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1991년까지만 해도 한국에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미군의 핵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1년 7월 미수 합의에 따라 핵무기를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 1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게 됩니다. 북한은 핵 활동을 동결하고 미국으로부터 경수로 건설과 매년 50만 톤 중유를 지원받기로 합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북한은 언제나처럼 겉으로는 핵 비핵화를 말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핵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2002년 미국의 제임스
켈리 특사는 평양을 방문하여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북한은 미국의 핵 위협에 맞서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핵 동결을 해제하고 IAEA 요원을 추방하고 NPT에서 탈퇴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드디어 북한은 2006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제1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맙니다. 이어서 2차, 3차, 4차, 5차 그리고 2017년 6차 핵실험을 통해 수소탄 형태의 핵탄도를 공개하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2015년 5월 김정은은 20년 핵개발 끝에 핵무기를 탑재한 SLBM을 성공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SLBM이란 잠수함 발소 탄도미사일로 바닷속에서 비밀리에 접근하여 수중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보이지 않는 핵 주먹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SLBM의 핵무작 완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정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오면 미국은 북한과 싸울 수 없고 조국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김정일은 말했던 것입니다. 2012년 북한 헌법에 핵보유 국임을 명기하고 2017년 국가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북한의 ICBM이 아직 미완성품으로 아무것도 목표를 맞추지 못한다고 판정하고 있는 입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김정은은 인민이 못 먹어 굶주리고 죽어가는 가운데에서도 8차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포함해 73차례에 걸친 미사일을 발사했던 것입니다. 2017년 9월 11일 북한이 6차 실험을 단행하자 유엔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까지 동참하는 대북제재 2375호를 발효하게 됩니다. 그 당시 시진핑은 중국 인민은행 거래를 중단시키고 중국 내 모든 북한 기업이 철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12월 22일 ICBM급 화성 15호를 발사하자 대북제재 2397호를 채택하고 더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당시 김정은의 39호 비자금을 관리했던 이정우가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망명 이유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까지 참여한 북한 압박이 지속되면 김정은 정권은 1년도 버티기 힘들 거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는 미국으로 망명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당시 북한은 엄청난 경제적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은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온 국민들은 마치 평양이 평창에 온 것처럼 환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 남북대화가 성사되고 1차 북미 회담까지 연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북미 회담에서 모든 것이 북한의 위장평화극이었음이 판명되었던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미국이 요구한 완전한 핵포기에 대해 북한은 약속을 어기고 핵시설을 감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김정은은 남북 경협의 상징이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시키고 모든 평화회담을 무의로 돌려버렸던 것입니다. 이로써 위장평화회담은 끝이 났던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의 비약화는 말뿐이었고 첫 발도 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992년
비핵화 남북 공동선언을 했지만 다음에 북한은 NPT를 탈퇴했고 미국의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폐기에 대해 김정은은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체제 보장과 북미 국교 정상, 경제 제재 해제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은 과거 북한의 모든 비핵화 발언은 실체가 없는 말뿐이었다. 김정은은 선 의지를 믿고 가면 실패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2019년 CBS 인터뷰에서 핵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주는 안전핀이 아니라 체제를 위협하는 존재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엄청난 핵 개발 비용을 어떻게 해결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7,000명의 해커들을 양성하여 지난 5년 동안 암호화폐 약 4조 원 30억 달러를 탈취하여 핵 개발에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2020년 북한의 총 수출액은 1억 4,200만 불이라고 합니다. 수출로 번 돈보다도 인터넷 해커를 통해 탈취한 돈이 30배나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북한 그리고 남한의 비핵화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북한에게 CVID, 즉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핵 폐기를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에다가 나아가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를 하지 않으면 핵무장은 포기할 수 없다는 개념이고, 우리 남한은 비핵화를 통한 평화적 남북통일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처음부터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없고 핵을 통해 자신의 체제를 인정받고 미국과 수교를 하며 경제 제재 해제를 위한 협상 카드용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전략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헨리 키시저는 어느 나라가 핵무장을 하는 경우 그 나라는 이웃 나라들과 무언의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애치슨 다인으로 유명한 미국의 전 국무장관 애치슨은 세계는 규칙도 심판관도 없으며 착한 아이에게 상도 주지 않는 국제적인 정글이다. 국가 안보는 더 큰 힘으로만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대 석좌 교수인 로버트 캐건 교수는 국제정치는 그 자체가 정글인데 그동안 70년간은 과거 약육강식의 식민지 재배가 아니고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로운 민주주의 방식으로 미국식 국제 질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정글이 되돌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초강대국 미국이 세계 질서를 이끌어오던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는 끝나고 오늘날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냉전 갈등, 그리고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하고 북한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는 걸 보면서 그 말이 실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냉전 시대에 우리 한국인은 앞으로 어떻게 평화적 남북 통일을 실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제2부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1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